예,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원가 배분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은 결산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상각 제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결산 재무제표에 송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산 조정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임의상각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 무형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기할부 매입 자산이나 리스 자산, 유유 설비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교재 178페이지, 179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계산 요소입니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취득가액과 관련해서는 179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또는 자기가 직접 제조한 자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취득가액 기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취득가액에 대한 특례 해석 180페이지에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자본적 지출과 건설자금이자 포함이 되고 있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상한 금액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지급 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이라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수선비, 이런 부분들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상각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등에 관련되는 수순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송금으로 즉시 비용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사례는 표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내용연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으로 법인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연수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반드시 사용 가능한 내용연수로서 그 내용연수 동안 반드시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한 의미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고 임의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81페이지에 내용연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 2, 3, 5, 6번에서 내용연수가 우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연수들이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 신고 내용연수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기준 내용연수, 이러한 자산의 이러한 업종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시험연구용 내용연수는 5년, 3년 또는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 5년, 10년, 20년, 50년, 건축물 관련해서 내용연수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건축물 관련해서 차량 운반구 쪽은 5년인데 4년에서 6년. 자, 건축물, 구축물은 40년인데 30년에서 50년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기준 내용연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해놔 놓고 세법에서 내용연수 범위를 또 별도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련되는 자산들을 업종마다 정하긴 했지만 그 업종 내에서도 관련되는 자산들을 굉장히 잘 사용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험하게 사용해서 빨리 망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규정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 범위를 정해놔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범위를 정했고요. 그 선택을 한 내용이 신고 내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 내용 연수를 우리는 건물 같은 경우에 40년짜리라고 하면 30년에서 50년 중에 30년 동안 우리는 감가상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해 달라라는 겁니다. 신고를 하면 30년 적용할 거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기준 내용 연수로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내용 연수가 업종별 자산의 내용 연수 조정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중분류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표준산업 분류를 살펴봤는데 표준산업 분류는 크게 5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업종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 제조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업종을 무시하고 그냥 내용 연수를 하나로 정한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 연수를 업종별로 정하되 제조업은 중분류까지 조금 더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8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업종별 자산 내용 연수 2013년도 12월 31일부터 개정이 됐기 때문에 14년도부터 요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업종별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82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참고해 보시면 상단분표에 건물 구축물의 내용 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 적용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자, 건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구분 3번과 구분 4번인데 건물 구축물 관련해서 20년, 40년 적용하는 부분들 중에 건물 중에 변전소나 발전소, 공장, 창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30년이나 20년 동안 기준 내용 연수로 잡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20년, 40년을.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생산시설이 막 활용이 되다 보면 공장이 그렇게 오래 가기 어렵다.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보면 10년, 20년으로 단축시켜주고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10년짜리와 20년짜리로 기준 내용 연수를 단축했고 내용 연수 범위를 각각 8년에서 12년, 15년에서 25년으로 내용 연수를 신고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실 관련되는 건물 이외에 공장 관련되는 쪽은 내용 연수를 더 단축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봐 주시고요. 자, 183페이지에 내용 연수 신고입니다. 이러한 내용 연수 신고는 취득일에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최초 신고는 법인세 처음으로 신고하실 때 내용 연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내용 연수를 선택했는데 새로운 자산을 취득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내용 연수를 6년을 선택했습니다. 6년을 선택했는데 다시 새로운 기계장치를 산다면 그거는 이미 기계장치라고 하는 범위 안에 기계장치를 산 거기 때문에 6년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는데 공구라든가 또는 건물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 자산을 새로 취득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으로 해서 내용 연수를 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새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연수에 대한 특례 부분입니다. 중고자산 등에 대한 수정 내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 내용 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할 때 다른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기준 내용 연수의 50%에서 기준 내용 연수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를 신고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중고차로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차를 취득했다. 3천만 원 주고 취득했다.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내용 연수 어떻게 할 거냐?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5년 동안 감가상각해야 되지만 신고하면 내용 연수 5년에 50%, 2.5년이죠. 2.5년에 0.5는 절사하고 2년부터 기준 내용 연수 5년 사이에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하면 2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자산 내용연수 특례 적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14년 3월 31일 날 또는 14년 10월 1일부터 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렇게 특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특례 적용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시면 되겠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송금 산입 특례입니다. 서비스업 설비 투자를 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결산 조정이기 때문에 신고 조정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인데 18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도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존가액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잔존가액 적용하는데 잔존가액은 기본적으로 0원입니다. 없는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정률법을 적용할 때는 잔존가액 5% 적용을 합니다. 5% 적용하지만 미상각 제한액이 최초로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상각 범위에게 가산해서 전체 다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산별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중에 선택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산별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상각 방법의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신고는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건데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까지 개시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 최초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겠다 신고했는데 다음 연도에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각 방법들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법인세 신고할 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각 방법은 건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정액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신고할 수 있는데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무신고 시에는 무조건 정률법으로 합니다. 자, 개발비와 관련해서는 20년 이내에 선택한 기간 내에서 월수에 비례해서 개발비, 무형자산 상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용연수 선택하지 않으면 무신고 시에 5년 동안 균등 상각 방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간에 따라서 정액법으로 안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 때와 무신고 때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입니다. 상각 방법을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상각 범위액은 정액법일 때는 취득가액에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각률을 적용을 합니다.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감가상각 범위액을 초과한 상각 부인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무상 장부가액에다가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각비 송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거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기업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입니다. 회사 계상상각비에서 상각 범위액을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회사 계상상각비가 오히려 더 크다. 그래서 상각 부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전액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회사 계상 상각비가 상각 부임액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금액인 시인부족액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멸하는데 전년도에 전기까지 부인 누계액, 상각 부인액, 송금불산이 유보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유보 금액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송금 추인해 준다라는 겁니다. 작은 금액 송금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무 적용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세무사랑 프로의 상각비와 기업회계상의 상각비가 차이가 날 경우라든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감가상각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상각 부인액에 대한 관리, 이런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뒤쪽에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론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